네,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홍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자, 늘 하던 대로 어려운 문제 5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9월 모의평가 데이터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예상 1등급 컷은 대략 47점 정도로 나오고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 예상 점수는 69점 정도입니다. 좀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살짝 아쉬움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유불리에서는 조금 불리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물리를 선택한 학생들이 워낙 고여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시험 자체는 뭐 그리 쉽지도 또 그렇다고 엄청 어렵지도 않은 아주 무난한 잘 만들어진 시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답률 탑 5 5문제 좀 살펴보면은 늘 탑 1, 2, 3는 역학 문제 아니면 전기력 혹은 자기장 문제였었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바뀌었어요. 예, 오답률 탑 1이 연력학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24번 문제가 기존 기출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논리를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물론 기본 개념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기출만 갖고 기출 수준으로 한계를 짓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떠올리기 힘들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활용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앞선 커리큘럼에서 몇 번이나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기출에는 나온 적이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연력학뿐만 아니라 그런 논리들이 활용되는, 그러니까 기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논리가 활용되는 비역학 단원들이 몇 문제 있어요. 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계 측정값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자기 유도에서 디귿 모양의 도선인데 모양이 좀 다양한 경우라던가 이런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전기력, 특상, 역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형적인 고난도 주제 문제에다가 12번이 조금 이제 오답률이 왜 높은지 살짝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쉬운 그런 문제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중에서도 이건 작년 기출에서도 나왔던 상황이 그대로 나왔는데 물론 작년 기출을 처음 봤었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익숙한 상황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렇게 오답률 높게 형성되었다는 거는 조금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보고 학습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기존의 역학 문제가 오답률이 높게 형성되었었던 경향이 살짝 바뀌어서 비역학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역학도 역학이지만 비역학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기출 수준의 한계를 짓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논리를 접할 수 있게 확장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이번 시험에 대해서 요거 보고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4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연력학 문제네요. 열기관 문제고요. 뭐 당연한 건데, 자, 얘 순환과정 문제니까 A, B, B, C, C, D, D, A. 자,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Q, W, 델타 U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필요한 논리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일단 PV는 NRT.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Q는 W 플러스 델타 U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어지는 설명을 위해서 좀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델타 U는 온도 변화에 비례해요. 그런데 이 온도는 다시 압력과 부피의 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각각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등압 과정이라면은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변하는 거죠.
자, P 델타 V라고 표현할 수 있고, 등적 과정이라 하면 부피는 일정한 거니까 압력이 변하겠죠. 그럼 델타 P 곱하기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압 과정끼리 비교를 한다면, 자, 부피 변화량이 동일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압력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등적 과정끼리 비교할 때 압력 변화가 동일하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부피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논리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은, 자, W는, 자, PV 그래프 밑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등압 과정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P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압 과정에서 부피 변화량이 동일할 때 W는 P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생소한 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원래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부터 적어 볼게요. 자, 먼저 AB 과정, CD 과정은 등적 과정이다. 0인 것부터 채워 넣고요. 그 다음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2분의 3 P0 V0이다. 자, P0 V0 공통이니까 굳이 안 쓸게요. 2분의 3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에 비례해요. 자, 그런데 A에서 온도 T, 부피 V, B에서 부피 V, 그럼 C에서는 자, 1.5V가 되겠죠. V0, V0, V0. 자, 그러면 D에서는 어떨까? 부피가 1.5 P0 V, 1.5 V0가 되고요. 그럼 D에서의 온도는 얼마가 될까? 1.5 T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 온도가 T0만큼 증가했어요. BC 과정에서도 온도가 T0만큼 증가하죠. 그러니까 B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2분의 3인 겁니다. 자, CD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량이 1.5T0예요. 자, 그러면 2분의 3의 1.5배, 즉 마이너스 4분의 9 되는 거고요. DA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량이 0.5T0예요. 자, 그러면 2분의 3의 2분의 1배, 4분의 3 P0 V0 되는 겁니다. 자, 온도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AB 과정과 CD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둘은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에서 압력의 변화량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부피에 비례하겠죠. 자, 그래서 AB 과정과 CD 과정 비교하면 부피가 1대 1.5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1대 1.5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BC 과정, DA 과정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B 과정에서 압력은 다시 BC 과정에서 압력은 2P0인데 부피 변화가 0.5V0. 그래서 여기 BC 과정에서 한 일이 플러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뭐 똑같이 계산해봐도 상관은 없고요. 자, 2대 1이다. 이 논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자, 여기 빈칸 더 채워주면 플러스 2분의 5고요. 뭐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문제 마무리 해보죠. 열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흡수한 열 2분의 5, 2분의 3 더하면은 4. 한 1, 2분의 1. 계산하면 8분의 1 되는 거고요. 8분의 1이 정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20번 전기력 문제고요. 그래프 해석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에 주어진 조건부터 적어놓고 자, 그래프 보면서 특이한 점들 위주로 해석을 하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먼저
BCD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 그럼 1Q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P는 임의의 양전하니까 그냥 1Q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즉 P의 크기는 무시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얼마인지 몰라요. 요거 그냥 A 얼마인지 모르니까 XQ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죠. 자, 먼저 가 그래프에서 B에 가까이 갈수록 플러스 X방향 힘이 커진다. 즉 B와 P 사이에 밀어내는 힘 작용하는구나. B가 플러스구나. 같은 논리로 C에 가까워질수록 오른쪽 방향 힘이 커진다. C와 P 사이에 인력 작용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D가 마이너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CD는 전하의 종류 알았고요. A를 파악해보죠. 자, 이 점을 보니까 자, C와 D는 전하의 종류와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P가 0에 있을 때 C와 D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오로지 A로부터 받는 전기력만 남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X방향으로 F0 힘 작용한다고 하니까 A가 플러스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점도 딱 특이하게 값이 딱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전기력을 표현해 볼 겁니다. 비례값 표현해 볼 거예요. 근데 A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F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B로부터 받는 전기력 오른쪽으로 2칸 떨어져 있고 1Q니까 편의상 4분의 1. C로부터 받는 전기력도 오른쪽 방향이고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나에서 0에서는 A로부터 받는 전기력 오른쪽으로 FA, D로부터 받는 전기력 왼쪽으로 4분의 1, C로부터 받는 전기력 오른쪽으로 4분의 1이고 요건 굳이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F0 이렇게 EF0, F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FA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은 FA의 2배라는 거고 이게 EF0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은 FA는 2분의 1 되는 거고요. 자, 그럼 2분의 1 더했을 때, 자, 1을 EF0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끝났네요. 자, FA가 2분의 1이고요. 자, 선택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부터, 자, A의 전하의 크기를 파악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A는 B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이만큼의 거리를 그냥 알파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2보다 알파만큼 더 갔어요. 즉, 2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XQ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는 2분의 2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알파가 거의 0에 가깝다 하더라도 값이 2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2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거고요. C의 전하의 크기를 1Q, 1이라고 설정한 거니까 당연히 C의 전하의 크기보다 크다. 기억이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니은. 자,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이다. 자,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2분의 1,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4분의 1, 2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마이너스 D에 있을 때죠. 자,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 1입니다. 자, 1, EF0 확인했고요. 디귿 선택지도 맞는 말, 정답 5번 되는 거고. 자, 일단 마무리는 되는데 이 문제는 과조건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해설하는 과정에서 요 4F0라는 걸 활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점을 통해서 또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을 비교해서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쓴 정보가 그래서 표현하면 4F0이다. 요거 안 썼고요. 일단 요것도 안 썼어요. 안 쓰고도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뭐 과조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까다로운 그래프 문제라서 조건을 조금 더 넘치게 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해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 이 문제는 선택지를 보니까 시간의 대소관계 비교, 길이 대소관계 비교, 사건의 순서 판단 전부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방법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방법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은 조금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나왔던 상황이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문제 풀어보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부터 읽어보면은,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 A의 관성계에서, 자, 우주선이, 앞이 P를 지나는 순간부터 뒤가 P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하면 T이다 라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와 PQ 사이의 거리, 우주선의 길이, 자, PQ 길이, B의 관성계에서 L로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요 걸린 시간이라고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억 선택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 길이고요. B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측정한 PQ 길이는 수축 길이가 될 거고요. 수축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되겠죠. 요거는 그냥 편의상 L0라고 쓰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억 선택지는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자, A가 측정한 PQ 길이는 고유 길이 L보다 작다. 기억이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하기에 앞서서, 니은 선택지 하기에 앞서서 디귿 선택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고유시간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거고요. 고유시간이 존재한다면 고유시간 팽창시간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고, 고유시간이 없다면 경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유시간이 있어요. 자, B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앞이 P를 지나는 사건과 우주선이 지나가서 우주선의 뒤가 P를 지나는 사건이 한 지점입니다. 즉, B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시간이라는 거고요. 자, 고유시간은 팽창시간. 그러면 B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시간이라면 A가 측정했을 때 블라블라 걸린 시간은 팽창시간 되겠죠. 그럼 팽창시간은 고유시간보다 크다. 다시 얘기하면 B가 측정한 블라블라 시간은 T보다 작다가 되어야 해서 디귿이 틀립니다. 지금처럼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돼요. 고유시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자. 그럼 A가 측정했을 때 고유시간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B가 측정했을 때 고유시간인가 아닌가? 고유시간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니은 선택지 해결을 해볼 텐데, 니은 선택지는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상황을 이제 도식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동시 조건을 바탕으로 순서 판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면은, 자, B가 볼 때는 우주선의 길이와 PQ 길이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우주선의 앞이 P를 지나는 순간 Q가 B를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볼 때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기는 고유 길이입니다. 수축 길이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PQ 길이는 수축 길이에요. 여기 P 있으면 여기 Q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이 P와 Q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주선의 앞이 P를 지나고 난 후,
시간이 더 지나서 이 P와 Q가 왼쪽으로 움직여서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 그 순간 우주선의 뒤가 Q를 지나겠죠. 네. 자, 그러면 선택지를 판단해 보면은 자, A의 관성계에서 자,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앞을 지난다. 이건 또 한참 전이네요. 자, 여기가 Q가 있고 여기가 P. 이게 먼저고요. 한참 뒤에 지나서 P가 Q를 지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어쨌든 니은 선택지가 맞는 말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문제를 조금 더 꼼꼼히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한 선택지였죠. 그래서 동시 조건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다른 걸 물어봤다면 동시 조건 바탕으로 순서 판단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다시 읽어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처럼 그냥 도식화해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걸로 끝내면 되는 문제네요.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줄이 끊어지는 F는 MA 문제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반드시 가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가속도를 알아야 질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정리해 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들을 이용해서 비례 계산하는 걸 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걸린 시간이 같다면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에 비례한다. 다음 두 번째,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이 같다면 움직인 거리는 평균 속도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고요.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가 되겠지만 비교하는 과정에선 공통인수 안 써도 상관없죠. 2로 나누는 과정을 빼고 속도의 크기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한 1, 2등급 학생들, 3등급 학생들까지도 이 스킬을 전부 다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F는 MA에서 줄이 끊어지면 힘이 변합니다. 힘이 변할 때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가속도가 변하겠죠. 자, 근데 줄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힘의 변화량이 동일하므로 자, 질량과 가속도의 변화량이 서로 반비례한다. 이 논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가보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부터 옮겨 적어주면은 C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이다.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가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자, 그럼 나에서 C의 가속도는 8A인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도 표현 한번 해보면은 B는 줄을 끊어지는 순간 속도가 V고요. 그 다음에 멈출 때까지라고 하니까 나중 속도가 0입니다. 자, 그럼 C는 줄이 끊어지는 순간 속도는 V고요. 자, B가 3D 가는 동안 C는 10D만큼 갔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가 3분의 10배, 즉 양끝 속도의 합이 3분의 10배. 그럼 2개 더하면 V, 그럼 2개 더하면 3분의 10V. 즉, 이 순간 속도는 3분의 7V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비교를 잘해줘야 돼요. 비례 논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속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자, 같은 시간 동안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B의 속도가 V 변하는 동안 C의 속도는 3분의 4V만큼 변했습니다. V는 3분의 3이죠. 즉, 속도의 변화량이 3대 4라는 거고, 그럼 가속도가 3대 4라는 거죠. 여기 가속도가 8A니까 얘는 가속도가 6A구나. 그래프 그리거나 다른 과정 필요 없이 지금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럼 숫자가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선 A, B와 C로 구분하는 거죠. A, B와 C로. 자, 그러면 A, B는 질량이 5m인데 가속도가 A에서 반대 방향 6A로 7A만큼 변했고요. C는 질량이 라지 M인데 가속도가 A에서 같은 방향 8A로 7A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둘은 크기가 서로 같아야 하고 따라서 C의 질량은 5M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해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학생 때, 그러니까 제가 7차 교육과정 세대였었는데 그때 자주 나오던 문제 형태예요. 기본적으로 개념에 입각해서 식을 작성만 하면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요. 근데 요즘 흔히 이런 고난도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스킬들이 적용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스킬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기본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죠. 자, 상황부터 파악을 해보면은 여기서 발사를 합니다. 그럼 마찰 구간 지나면서 올라가서 P에서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마찰 구간 지나면서 에너지 또 손실되고 압축하고 다시 올라가서 Q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 건데 P와 Q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P에서 내려가면서 에너지 한 번 손실, 올라오면서 에너지 한 번 손실, 총 2번 에너지 손실돼요. 자, 여기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자, 2번 에너지 손실됐는데 P와 Q의 에너지 차이가 mgh입니다. 즉, 한 번 지나면서 에너지는 2분의 1 mgh만큼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고요. 자,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니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 등속도 운동한다고 하니까 내려올 때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고 포텐셜 에너지만 감소하죠. 즉, 마찰 구간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고, 자, 손실 에너지가 2분의 1 H니까 마찰 구간의 높이차가 2분의 1 H구나 라는 거 파악되죠. 자, 그래서 기억 선택지 R의 높이는, R에서의 높이는, 자, S에서의 높이에다가 마찰 구간의 높이차 2분의 1 H만큼을 더한 거고, 따라서 2분의 3H 되는 겁니다. 기억 선택지가 그래서 틀려요. 3분의 4가 아니라 2분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선택지. 자, 맨 처음에서 P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처음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손실 에너지 뺀 나머지가 나중 에너지다 라고 식 쓸 거예요.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KD, 아니,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손실된 에너지, 자, 마찰 구간 지나면서 2분의 1 mgh만큼 손실되죠. 그랬더니 P에서의 에너지는 4mgh입니다. 높이가 4h니까. 이 식만 쓰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용수철 상수 K는 D0 제곱분의 9mgh가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니은이 맞아요.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선택지. 자, 디귿 선택지도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처음에서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 다시 이제 내려와서 최대 압축될 때까지에 대해서 식 세워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2분의 1 KD0 제곱 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한 번, 내려오면서 또 한 번, 총 2번 에너지가 손실돼요. 즉 mgh만큼 에너지가 손실되고 이게 2분의 1 KD1의 제곱. 근데 mgh가, 그래서 mgh가 9분의 1 KD0의 제곱이라서
9분의 1 KD0의 제곱이라서 18분의 9, 18분의 2 해서 여기가 18분의 7 KD0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D1이 9 약분 되고요. 3분의 루트 7 D0가 되겠습니다. 해서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이고, 이건 스케일 같은 거 전혀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 개념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관계식을 작성만 해주면 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차례대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기파 문제. 자, A, X선, B, 적외선, C, 가시광선, 분류. 기억, A는 TV용 리모컨에 사용된다. 틀린 말. TV용 리모컨은 적외선입니다. 니은, B는 적외선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파장은 X선이 가시광선보다 짧아요.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니까 X선이 더 큽니다. 따라서 A가 더 크다. 디귿이 맞는 말 되는 거죠. 자, 2번 여러 가지 운동 유형이고요. 한 3년 전까지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네요. 자, 1번 구간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이고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0, 가속도가 0이면 알짜임이 0, 기억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이고요. 여기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는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그럼 니은 선택지. 자, 2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가 물어보는데, 나란하긴 하지만 물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속도랑 가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자, 3번 구간은 포물선 운동이고요. 자, 임의의 순간, 아무 순간에 물체의 운동 방향은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은 항상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속도와 가속도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짜 힘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같지 않다라는 거 파악 가능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포물선 운동, 속도는 변합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번 문제, 핵반응 문제 중에서 조금은 간단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먼저 전하량 보존되고 질량수 보존됩니다. 근데 질량이 결손되고 그 결손되는 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요. 아래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해요. 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자, 선택지 판단, 기억. 동그라미 기억의 질량수는 2, 3 헬륨 원자핵의 질량수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자, 반응 전체에서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헬륨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의 질량 차이만큼이 아니라 두 개의 헬륨 원자핵과 이 반응 후 질량 전체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저는 이 선택지를 봤을 때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는데 너무 얼토당토 안 해서 오히려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선택지. 핵 반응은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는데, 자, 이 핵 반응은 가벼운 게 무거워지는 거니까 핵 융합이고요. 디귿 선택지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자, 4번 문제. 자, 우선 이 4번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선 이제 필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자, 원자마다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스펙트럼 영역이 다르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자 X와 Y에서 방출하는 스펙트럼 선을 나타낸 거고요. X에서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의 영역, 그 다음에 Y에서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의 영역 이렇게 나와 있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다른 원자다라는 걸 오히려 이제 말해주는 거기도 하네요.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없고요. 선택지 판단 바로 한번 해보죠. 자,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은 오히려 반대로 흡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출하는 스펙트럼 선이 있다?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스펙트럼 선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주어진 스펙트럼을 보니까 600 나노미터에서 X도 방출하지 않고 Y도 방출하지 않네요. 그럼 X와 Y 모두 600 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하죠. 자, 파장은 동그라미 기억이 작아. 그러면 진동수는 동그라미 기억에서가 커. 맞는 말이고요. 학생 C,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파장은 니은이 작아. 그럼 에너지는 니은이 커. 디귿은 틀려. 따라서 정답은 B,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성 문제고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 바탕으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을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모양 구조를 좀 보시면은 자석과 A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를 보고 강상반을 구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 인력 작용한다면 저울의 측정값이 1보다 작을 거고요. 청력 작용한다면 저울의 측정값이 1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A는 1보다 작으니까 인력 작용하는 거고 C도 1보다 작으니까 인력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자연스럽게 청력 작용하는 반자성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자기력은 강자성체에서가 상자성체에서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자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게 C고요. 그럼 C가 강자성체구나, A가 상자성체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판단, 기억, A 상자성체이다. 맞는 말. 자, 그럼 B는 청력 작용하니까 1보다 더 커야 하겠죠. 그럼 니은 선택지 0.9보다 작다.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인력 작용하는 거고요. 디귿이 맞는 말.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단순한데 처음에 풀 때는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문제를 좀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까 맨 첫 번째 줄에 속력이 같고 라는 말이 있죠. 그 조건을 활용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건을 해석을 해보죠. 자, 1m에서 처음으로 변위가 1.5m가 되는 순간, 이 점에서 1.5m가 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이 1초라고 합니다. 즉, 요 x는 0에 있던 위상이 1초 동안 1m만큼을 진행한다. 즉, A에서의 속력이 1m/s이다. 그럼 B에서의 속력도 1m/s가 되겠죠. 자,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파장이 4예요. 그러면 주기는 4가 되겠구나.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2예요. 그럼 B의 주기는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택지 판단, 주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 다음 니은 B의 진동수.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예. 주기의 역수. 그러면은 2분의 1인 거고요. 니은이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1.5초일 때의 변위를 물어보네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자, 1m인 점은 자,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시간 잠깐 지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주기가 2초입니다. 그럼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초라는 거고요. 그러면 0.5, 1, 1.5. 자, 1.5초인 순간 매질의 변이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자, 그래서 B의 변이는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고 디귿이 틀려 라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충격량 문제고요. 자, 힘, 시간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여기에 해당하는 물리량들을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상황 파악 한번 해보면은, 자, 컬링 A와 사람이 함께 등속도 운동하다가 사람이 컬링 A를 밀어요. 그래서 컬링 A는 빨라집니다. 이거 스톤이라고 불러야 되죠. 스톤 A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스톤 A가 움직이다가 B랑 쾅 충돌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기준으로 볼 때 구간 1에서와 2에서 보면은 질량은 20kg으로 서로 같고요. 자, 속도의 변화량 0.2, 속도의 변화량 0.9. 자, 걸린 시간 나와 있죠. 0.2초, 0.05초. 자, 그러면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0.2, 0.2 같으니까 20. 물론 이것도 그냥 계산해보면 상관없지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4분의 1배. 요거 똑같고 요거 2분의 9배. 자, 그러면 여기 곱해서 2분의 9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분자에 9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로 만들려면 곱하기 2도 해줘야 되겠네요. 해서 18배, 그럼 20의 18배에 360배고, 아니 360이고, 사실 360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18배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선택지 판단, 기억, 충격량 2개 곱하면 4. 기억이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자, A와 B가 충돌한 직후 속력. 자, A와 B 충돌하니까 운동량 보존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작용 반작용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질량이 서로 같으니까 속도의 변화량도 같겠죠. A의 속도가 0.9만큼 변하니까 B의 속도도 0.9만큼 변합니다. 자, 근데 B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속도가 0.9만큼 변하면 나중 속도가 0.9가 되겠죠. 해서 니은이 틀려. 다음 디귿, 평균 힘의 크기 F 물어보는 거고요. 뭐 구체적인 값을 구해도 상관없고 18배다 라는 것까지만 구해도 상관은 없고, 따라서 디귿이 틀리다. 정답 기억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정지 상태에서 힘 분석하는 거고요. A, B,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때 지금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30N. 자, 그러면 A, B, C의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30N이라는 거고, 그럼 C의 무게가 30N, 즉 C는 3kg이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자, 나에서 A, B, C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P가 C를 당기는 힘이 10N, A의 무게가 그러면 10N, 즉 A의 질량 1kg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수평면에 B를 떠받치는 힘, 수평면에 C를 떠받치는 힘 각각 F0, EF0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A와 B를 하나의 덩어리로, B와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거고요. 자,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이 F0래요. 하나의 덩어리로 봤습니다. A의 무게는 10N이고요. B의 무게까지 있겠죠. B라고만 쓰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선 그 다음에 C의 무게 플러스 WB인 거고요. 얘가 EF0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요거 두 개 서로 같고 요거 두 개 서로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30 플러스 WB는 10 플러스 WB의 2배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WB가 그러면은 20이 아니라 10
되는 거죠. 10. 그리고 얘가 EF0인 겁니다. 해서 F0가 20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작용 반작용 관계 A가 B를 누르는 힘에 반작용은 B가 A를 누르는 힘이고요. 기억이 틀립니다. 주어 목적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다음 니은, 자 F0 20이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 디귿, 질량 C의 질량은 3kg, B의 질량은 1kg, 디귿 틀립니다. 3배가 되는 거죠. 해서 정답 니은입니다. 자, 9번 문제 전반사 문제고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 기출, 그러니까 뭐 최근 기출뿐만 아니라 한 5년 전, 한 8년 전 기출들까지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필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도 한 3년 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한 6, 7년 전에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 형태입니다. 뭐 광섬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사 문제는 굴절률의 대소관계만 파악하면 다 해결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모양 자체가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가 익숙해지려면은 과거 기출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해결해 보죠. 자, 문제 푸는 방법 2가지 정도를 소개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한 곳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은 좀 아사모사하게 헷갈리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비교를 하시면 판단이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좀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익숙하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유리하다. 이 정도의 논리만 갖고 있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긴 해요. 첫 번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은, 자,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건 입사각이 크다는 거니까 입사각이 극단적으로 크게 이렇게 꺾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꺾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에서는 입사각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꺾인다. 거의 꺾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기에서 A로 갈 때는 A 쪽으로 많이 꺾이고 공기에서 B로 갈 때는 거의 안 꺾이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네, 이걸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똑같은 각도로 입사를 했어요. 초기 조건이 똑같습니다. 근데 A, C 사이에선 전반사가 일어나고 B와 C 사이에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고 꺾인 방향 보니까 B가 C보다 크긴 한데 A와 C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유리하다. 그럼 굴절률은 A가 C보다 더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굴절률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끝났죠? 선택지 판단 해보겠습니다. 기억, 굴절률은 A가 크다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요. 세타1은 세타 C보다 크고요. 임계각보다 크고 세타2는 임계각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틀려요. 그 다음 디귿, 전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입사각을 증가시켜 보죠. 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고, 자, 두 번째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은 오히려 작아지니까 전반사를 못합니다. 이것이 틀려요. 정답 기억. 자, 10번 문제. 참 재미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B의 운동량의 크기만 나와 있고 운동량의 방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방향을 판단해야 되고 이 논리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A의 운동량 플러스 3P입니다. 그 다음에 C 운동량은 마이너스 4P예요. 그럼 B는 운동량의 크기가 P니까 플러스 P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P일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플러스 P라고 한다면 A, B, C의 운동량의 합이 0이 됩니다.
근데 모든 충돌이 끝난 후 A, B,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함께 움직여야 하죠. 즉 운동량의 합이, 그러니까 세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0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운동량이 존재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P가 되는구나. 그래서 B가 왼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배라고 하니까, 자, 요거 속도 V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EMV가 4P인 거예요. 근데 모든 충돌이 끝난 후 A, B, C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라지 M과 스몰 m과 EM, 즉 3 스몰 m이 함께 5분의 1V로 움직이는데 운동량의 합이 2P가 되어야 하죠. 플러스 3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P 합치면 마이너스 2P 해서 2P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P가 2분의 1 MV니까 자, 얘가 그냥 MV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질량이 5M 되어야 하니까 라지 M이 2M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정답 4번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11번 다이오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은 S1 닫고 S2 열려 있을 때, 여기는 없고 여기 닫혀 있을 때, 자, D2와 D4에서 빛이 방출된다. 즉 D2와 D4의 순방향이다 라는 얘기고요. 전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D2와 D4를 지난다라는 것은 D4도 지나고 D2도 지나는 이런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D3 안 켜진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PN이라면 D3도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진다고 했으니까 NP라는 거 확인되고요. PN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D5는 켜질 수도 있었는데 D1 때문에 안 켜진 것겠네요. 자, 그럼 D1은 역방향이니까 자, X가 P, 아래가 N 이렇게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PN 구별은 끝났고요. 두 번째 경우 S1은 열려 있고 S2만 닫혀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전류가 출발.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못 가요. 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여긴 이미 못 간다고 결정됐으니까 얘는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전류 흐르는 회로 보니까 D1, 2, 3, 5, 4 빼고는 전부 다 켜지네요. 자, 선택지 판단 해볼게요. 기억,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자, S1 닫혀있고 S2 열려있을 때, 즉 빨간색일 때 D4 순방향이고요. 전류 흐르니까 순방향이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니까 니은이 틀려요. 그 다음 디귿, 파란색 이거 구하라는 거였고요. 1, 2, 3, 5 켜진다. 디귿 맞는 말 3번 되는 거죠. 자, 13번 운동량, 물질파 파장 문제고요. 자, 운동량과 물질파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즉 물질파 파장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그 자체로 운동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프를 해석해 봅시다. 그럼 A와 B는 운동량이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질량은 1대 4인데 운동량이 서로 같으니까, 자, B의 속력을 V라고 하면은 A의 속력은 4V인 거죠. 그래서 4MV, 4MV. 자, 그러면 A와 C를 비교해 보면 물질파 파장분의 1, 즉 운동량이 2대 1이에요. 그럼 C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의 절반이니까 운동량이 2MV가 되어야 하고요. 질량이 2M이니까 속력은 V가 되어야 합니다. 분석 끝났고요. 선택지 판단해보죠. 기억, 운동량의 크기 A와 B가 같다. 그 다음 니은, 속력은 B와 C가 같다. VV 같다라는 거 파악했고요. 그
다음 디귿 운동 에너지 물어보네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란 뜻이고, 그 다음에 C의 운동 에너지. 자, 질량은 1대2. 근데 속력은 4대1. 계산하면 8대1 되는 거고요. 네, 운동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 5번 되겠습니다. 15번 전자기유도 문제. 자, 영역 1 B0라고 하고요. 영역 2와 3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같다. X B0라고 표현할게요. 이제 방향 파악해야 하는데, 자, 문제에서 X는 D를 지날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 자, 마이너스 Y 방향이라는 건 시계 방향이란 얘기죠. 지금 자기장 영역에 진입하고 있어요. 즉 자속이 증가하는데 시계 방향이라는 건 손 활용해서 판단하셔도 되고, 좀 이제 문제 푸는 게 익숙하다면 바로 나와 주셔야 됩니다. X가 증가하면 반식이에요. 액증 반식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액증 반식. 그럼 시계 방향이면 반대니까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 기준 하나 잡아놓고 그거와 같냐 다르냐 이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시계 방향이라는 걸 통해서 영역 1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야 하는데, 자, X는 D를 지날 때는 위쪽 칸에서 영역 1, 아래쪽 칸에서 또 영역 1, 즉 B0 증가하고 B0 증가하니까 2B0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OD를 지나는 순간에는 영역 2 감소, 영역 3 증가하는 거죠. 즉 아래쪽에서 X 감소, 위에서 X, 근데 부호는 몰라요. 만큼 변합니다. 뭐 증가라고 볼게요. 근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라면 감소하는 거랑 증가하는 효과가 서로 상쇄될 테니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고요. 반대 방향인데 반시계예요. 플러스 Y면 반시계죠. 그럼 X가 증가하는 거니까 나오는 게 감소하거나 X가 들어가는 게 증가하거나, 그럼 여기선 X 나오는 방향인 거고, 그럼 어쨌든 나오는 거 하나 감소하고 들어가는 거 하나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X 감소하고 X 증가하는 거 총 2X만큼 변하네요. 그게 영역 1, D를 지날 때와 같으니까 얘가 1B0다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X가 1이다 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3D를 지나는 순간은 아래쪽 부분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없고 위쪽 부분에서 한 개만큼만 변하죠. 두 개 변할 때가 I0였어요. 근데 3D를 지날 때는 위쪽에서 한 개만 변하기 때문에 2분의 1 I0가 되는 거고요. 나오는 게 감소합니다. 나오는 게 감소하면은 X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고 반시계 방향이죠. 자, 선택지 판단,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도 맞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간선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 그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부터 볼게요. 자, 한 칸은 1m예요. 근데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고,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한 파장입니다. 즉 파장은 4m라는 거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가 그림에서 P점은 점선과 실선이 만나는 상쇄 간섭, Q점은 경로차가 0인 점, 대칭인 점이죠. 서로 같은 위상으로 발생하고 경로차가 0이니까 보강 간섭. R점은 점선과 점선이 만나네요. 같은 위상으로 만나니까 보강 간섭이구나. 자, 그 다음에 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주기가 2초구나. 자, 그리고 매질이 진동을 하는 거니까 얘는 보강 간섭하는 점에 대한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선택지 판단해보죠. 기억. 자,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주기가 2, 파장이 4, 속력은 2가 되겠죠. 기억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자, 시간이 1초일 때 P에서의 변위는 상쇄 간섭이니까 그냥 0. 그 다음에 R에서의 변위는 R은 보강 간섭을 합니다. 근데 0초일 땐 점선과 점선이 만났어요. 골로 보강 간섭이에요. 근데 1초, 즉 반주기가 지나면 위상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마루로 보강 간섭을 할 거고요. 편의상 플러스 2a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R에서가 P에서보다 높다. 니은이 틀리죠.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디귿 선택지. 니은 선택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자, R은 0초일 때 매질의 변이가 골이에요. Q는 0초일 때 매질의 변이가 0입니다. 마루와 골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나 그래프는 0초일 때 매질의 변이가 0인 거고요. 즉 보강 간섭하는데 0초일 때 매질의 변이가 0인 점. Q에 대한 그래프이다. 디귿이 맞는 말.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인데 A, B 전류의 색이 나와 있고 C 전류의 색이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A, B, C 전류의 방향 모두 다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A, B, C의 전류의 방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C 전류의 세기를 찾아야 해결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판단하는 논리가 개인적으로는 20번보다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오답률이 20번이 더 높은 건 아마 20번이 마지막 문제여서 시간 부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이 문제도 좀 만만치 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자, 한번 같이 해결해 보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전류의 세기는 C가 가장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걸 알고 있어야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자, 그래프 보면은 이 점 볼게요. 자, X는 ED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전류 A에도 가까워지고 C에도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전류의 세기가 C가 가장 크니까 C가 제일 우세하겠죠. 즉, 요 ED에 가까워질수록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강해진다라는 건 C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얘기고, 즉 C가 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자, 마이너스 ED에 가까워질수록 그럼 전류 B에 가까워지죠. 나오는 자기장이 강해져요. 그럼 전류 B가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그럼 B가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구나가 되는 거죠. A의 전류의 방향은 아직 모릅니다. 식을 작성해 봐야 파악이 가능할 건데, 자,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X는 0에서와 X는 D에서 자기장이 나와 있어요. 근데 X는 D에서는 합성 자기장이 0이죠. 그럼 이걸 먼저 활용해 줘야 되겠다. 자, X는 D에서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식을 쓸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 우리 보통 D를 한 칸으로 잡는데 비례 계산이기 때문에 한 칸의 간격만 일정하면 됩니다. 즉, 요거 이제 대각선,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나와 있어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요 D에 약간 요만큼, 여기가 2분의 루트 1이가 될 건데, 그냥 2분의 루트 1을 1이라고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X는 D에서는 A 전류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고, B 전류로부터 하나, 둘, 셋, 세 칸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전류에 의한 자기장 1분의 1, 방향은 몰라요. B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으로 세 칸 떨어져 있고 1. 그다음 C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X가 되겠죠. 합쳐서 0 돼야 돼요. X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라면 0이 될 수 없죠. 자, 이거 나오는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거 파악 가능하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 점을 통해서 A의 전류의 방향 판단 가능합니다. A에 의해 나오는 자기장 만들어져야 돼서 A가 이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죠.
자, 그럼 x는 0에서는 a 전류에 의해 나오는 방향 2분의 1, b 전류에 의해 나오는 방향 2분의 1. 참고로 여기서 x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요거 c라고 쓸 걸 그랬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푸는 과정에서는 이제 요 x라는 문자를 쓰지 않을 거라서 안 헷갈릴 수 있는데 판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c로 바꿨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 c에 의해 들어가는 방향 2칸 떨어져 있고 c인데, 자, 2칸 떨어져 있고 c가 얘가 3분의 2가 되죠. 그럼 1 빼기 3분의 2 해서 3분의 1이고요. 3분의 1이 비제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계산해보죠. 자, x는 3D에서는 A 전류에 의해 들어가는 방향 1칸 떨어져 있고 1, B 전류에 의해 나오는 방향 5칸 떨어져 있고 1, C 전류에 의해 나오는 방향 1칸 떨어져 있고 C인데 C가 3분의 4죠.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건 15분의 5 더하기 3, 8 되는 거고요. 3분의 1이 비제로니까 15분의 8은 5분의 8 비제로.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2번.